자, 이번에 할 내용은 연력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력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번에 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인데요, 일. 자, 우리 일, 역학에서 일에 대해서 다뤘죠. 일 에너지와 관련돼서 일을 다뤘는데, 이때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W는 FS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 F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물체에다가는 힘을 주는 게 가능합니다. 물체에다가는 힘을 주는 게 가능한데 문제는 기체나 그리고 액체 같은 경우에 이런 녀석들을 우리 유체라고 부르는데요. 기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힘을 주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힘에 대한 표현은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고요. 힘을 대체할 녀석이 필요한데요. 힘을 대체하는 녀석이 바로 압력입니다. 압력. 압력을 사용할 거고요. 그러면 압력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압력은 대문자 P로 쓰고 표시하고 정의 자체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통해서 압력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과 관련돼서 좀 알아두면 유용한 팁이 뭐냐면 우리 고통이라는 거 느끼죠? 고통. 아프다. 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실제로 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압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고통도 같이 커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압력의 정의를 이용해서 힘을 표현하면 힘이라고 하는 녀석을 압력에다가 작용하는 면적을 이렇게 곱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일이라는 표현이 달라질 건데요. 일이 압력 그리고 면적 그리고 S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서의 S라고 하는 것이 길이가 아니라 이동한 거리여야 되죠.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보면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단면적이 A면이 있는데요. 이 면이 S만큼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 전체가 이런 식으로 쓸고 지나가게 되겠죠. 공간을 쓸고 지나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단면적이 쓸고 지나간 요만큼의 부피가 발생할 겁니다. 부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물리량, 부피의 변화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할 건데요. 1의 표현만 바뀌는 겁니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압력에다가 속도가 아니죠. 부피의 변화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일에 대한 표현은 좀 다른 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이 있는데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이 있는데 물론 기억 안 나겠죠? 작년에 배운 것도 기억 안 나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떠올려라 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될 겁니다. 자, 보일의 법칙이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기체가 있을 때 기체에 대해서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이 보일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샤를의 법칙인데요. 샤를의 법칙은 온도분의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온도분의 부피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법칙을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 법칙을 하나로 합칠 겁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보일과 샤를의 법칙이라고 부를 건데요. 보일 샤를의 법칙을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온도분의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기체에서 나타나는 일을 다룰 때 그래서 이 보일샤르의 법칙을 이용할 건데요. 예를 들어 보일샤르의 법칙을 이용해서 보일의 법칙을 만들고 싶다.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것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t가 일정한 값이면 그 결과 보일의 법칙이 나타나겠죠. 보일의 법칙. 자, 또 하나 만약 보일-샤를의 법칙을 이용해서 샤를의 법칙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위쪽에 있는 P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면 역시 샤를의 법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만족하는 요 식인데요. 사실 이 내용이 우리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배울 때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일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에는 전제 조건으로 온도가 일정한 기체에 대해서 보일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 샤를의 법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역시 샤를의 법칙이 만족한다라는 것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보일-샤를의 법칙이 이렇게 되는데요. 보일-샤를의 법칙을 수정하겠습니다. 왜 수정할 거냐 하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일정하다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고칠 건데요. 이 보일-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기체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기체에서. 그래서 이 기체에 대해서 온도분의 압력, 부피를 이용해서 그 값을 추론하는 건데요. 이때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체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기체의 양입니다. 양. 당연히 기체의 양이 많다라고 하면 부피가 클 것이고요. 기체의 양이 적다라고 하면 부피가 작겠죠. 그래서 이 부피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기체의 양을 나타내주는 숫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체의 양을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는 몰수라고 부르고요. n값으로 나타냅니다. n값. 이 기체의 양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기체의 양을 실제로 표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체 입자의 양이 너무 많다라는 데 있습니다. 기체 입자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0도씨 그리고 1기압 이 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때 22.4리터 속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입자수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입자수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보는 거고요. 이 숫자를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릅니다. 아보가드로 수. 그래서 NA라고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기체의 양이 만약 N개 있다라고 하면 이 기체 입자의 숫자를 아보가드로의 숫자로 나눠볼 수 있겠죠. 정해진 숫자로. 그렇게 되면 이 아보가드로 숫자의 몇 배인지가 나올 겁니다. 몇 배인지. 그래서 기체 입자가 아보가드로 숫자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주는 이 물리량을 우리는 몰수라고 부릅니다.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위입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는 일반적인 질량 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입자수 단위로 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준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기체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에 이 일정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기체의 특성이 영향을 미칠 건데요. 이 기체의 특성을 우리는 기체상수 R로서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보일-샤를의 법칙이 수정이 될 건데요. 원래는 T분의 PV가 일정
일정하다라는 거였는데 이 내용을 N과 R 몰수와 기체 상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보기 좋게 여기에서 보기 좋게라는 표현은 지금 여기가 유리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수 표현이면 이 표현이 보기가 지저분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기 좋게 고쳐주면 분수 표현을 고치려면 양쪽에다 t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V는 nRT라고 하는 식을 뽑아낼 수 있고요. 이 식을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상태방정식.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보일샤르의 법칙으로부터 얻어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물론 다른 방식으로 얻어낸 겁니다. 그 약간의 구라를 좀 섞는 건데, 자, 이 보일샤르의 법칙에서 얻어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우리 아까 전에 다뤘던 1에다가 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압력 곱하기 델타 V이다.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델타 V라고 하는 녀석은 계산할 수 있는 물리량이 아니니까요. 풀겠습니다. V-V0 이렇게요. 자,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이 녀석을 분배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PV-PV 제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때 PV를 곱해주면 이 물리량이 nRT-nRT0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앞쪽에 nR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뀌지 않으니 얘는 바뀌지 않으니 T-T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식을 다시 nR에 델타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책만 보면, 물리책을 보면 그 오해가 발생하는데요. 왜 오해가 발생하냐 하면 물리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W는 PV 차이가 있죠? 기호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PV는 nRT.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여기가 그냥 nRT로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뭔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뭔가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값으로 정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건 여기에서 부피 변화가 아니라 부피라고 표현해놨기 때문입니다. 부피라고 표현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1이라고 하는 녀석은 PV는 nRT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내용은 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하는 이 패턴은 연력학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중요한 작용을 하고 그래서 항상 연력학 문제, 특히 뭔가 계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면 떠올려야 되는 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식입니다. 잊어버리는 식. 그래서 요 식을 떠올리지 못해서 문제 풀이가 막히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 뭐 문제를 굳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요 식, PV는 nRT라고 하는 과정을 조금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이 식, PV는 nRT라고 하는 식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뭔가 계산식을 만들고 우리가 뭔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수학적인 어떤 그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이상적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상형. 우리 이상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 이상적으로 작용하는 기체를 우리 이상기체라고 부르는 거니 당연히 얘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물질. 그래도 이상기체에 대한 모델을 세워서 그 녀석을 통해서 현실적인 기체들에 대해서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상기체라고 하는 녀석의 주요 특성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자의 크기가 0입니다. 입자의 크기가 0. 이런 물질 존재하지 않죠. 입자라고 하는 것은 공간상의 부피를 차지할 거기 때문에 입자가 0이다? 역시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상기체는 반드시 탄성 충돌만 합니다. 충돌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탄성 충돌만 한다. 바꿔 얘기하면 에너지가 보존되는 움직임만 같습니다. 에너지가 보존되는 움직임만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충돌 과정에서 다른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좀 그런데요. 뭐냐 하면은 우리 입자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으면 기체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녀석들 사이에서 중력도 작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충분히 가까워지면 외곽에 있는 전자구름에 의해서 전기적인 반발력 이런 것들이 작용할 건데, 반발력이죠. 이런 것들이 작용할 건데 이런 중력이라든가 전기적인 반발력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호작용 없이 그냥 충돌 과정을 통해서 탄성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가 반드시 보존되는 이런 이상적인 기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TV는 nRT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온도를 계속 낮춰주면 일정한 압력하에서 부피를 계속 줄여나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온도가 절대온도 0켈빈에 도달하는 순간 부피도 역시 0으로 맞출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이상한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일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내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부 에너지. 자, 내부 에너지를 좀 살펴보면 일단 내부 에너지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어떤 공간을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교실이라는 공간도 좋고 지금 있는 방이라는 공간을 상정해도 좋을 겁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공간 안에 기체들이 가득 차 있겠죠. 여기에 기체들이 들어차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체들의 총 에너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체들의 에너지. 그래서 어떤 공간 안에 존재하는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 이 녀석을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 자, 그러면 모형을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 안에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입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녀석은 교실 위치에서 일정한 높이 위에 있을 겁니다. 높이도 같겠죠.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떠올려야 됩니다. 바로 이 기체 입자의 에너지는 딱 한 종류, 역학적 에너지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운동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MGH 쓰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교실 안에, 공간 안에 기체가 하나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기체들이 이렇게 존재하면 이 기체 입자의 하나의 에너지를, 첫 번째 기체 입자의 에너지를 E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입자의 에너지를 E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들을 쭉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체들의 총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시그마 EN, 이 입자들의 에너지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직접 측정하면 귀찮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센서를 하나 이렇게 설치할 겁니다. 센서를 하나 설치해서 이 센서가
기체 입자에 대한 측정을 대신해 줄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센서가 대신해 줄 거고요. 그러면 이 센서가 측정해 놓은 자료를 이렇게 컴퓨터로 보내가지고 컴퓨터가 이걸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이제 측정 시작.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센서가 알아서 측정해서 교실 안에 있는 에너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측정이 가능하겠죠. 불행히도 이 방식으로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칙연산 좀 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건데 왜 불가능하냐? 그 이유는 이 입자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데 있습니다. 컴퓨터는 물론 계산을 하겠죠. 컴퓨터는 계산을 할 겁니다. 한 10억 년? 그쯤 걸려서 계산을 하겠죠. 물론 10억 년 동안 살아있다라고 하면 교실 수준, 페트병 안에 담겨있는 기체 입자들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우리 10억 년을 살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트릭을 좀 사용할 겁니다. 무슨 트릭이냐 하면 위치 에너지의 기준이 되어주는 높이에 대한 트릭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기준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만약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위쪽이 전부 다 플러스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를 다 더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근데 만약 위치 에너지의 기준을 교실 가장 높은 지점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아래쪽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역시 더해줘야 될 겁니다. 음액값이 나오겠죠. 계산이 더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위치를 어디로 정하는 거냐면 교실 높이의 중앙 지점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적당히 상쇄시켜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트릭인데요. 이 트릭은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트릭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렇게 되면 앞쪽 부분은 공통이기 때문에 속도만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이 속도를 하나하나 다 더해서 비교한다?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죠. 계산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이 끝나거나 하면 성적 비교를 친구랑 할 때 과목별로 비교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누가 더 잘했나를 볼 때 굉장히 단순한 방법,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평균입니다. 평균. 이 속도에 대한 평균값을 얼추 구해낸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쉬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에너지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에너지의 평균, 위쪽에 짝대기 붙이면 평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를 2분의 1 mv 평균 속도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체가 갖게 되는 총 에너지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기체 총 입자수에다가 기체가 갖는 에너지의 평균을 그냥 곱해주면 기체가 갖는 총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U로 표현하고요.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실제적인 의미는 기체 입자들이 갖는 운동 에너지라고 보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자, 근데 요 평균 속도도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평균 속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볼츠만이라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과학자입니다. 지금이야 평균이라고 하는 것, 우리 통계라고 하는 방식이 굉장히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혀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평균에 대한 이야기,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다가 통계를 적용한 아마 최초일 겁니다. 최초의 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에너지 값을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요. 얘는 한 물자입니다. 한 물자 KB라고 쓰고요. 우리는 볼츠만을 길어서 볼츠만 상수라고 부릅니다. 볼츠만 상수. 그리고 얘는 온도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 온도가 높아진다 그 얘기는 질량이 변할 리는 없으니까요. 평균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의미이고요. 온도가 낮아진다, 기체들의 평균 속도가 낮아진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접목시켜가지고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내부 에너지는 입자의 숫자 곱하기 운동 에너지의 평균으로 나타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운동 에너지의 평균의 표현을 2분의 1 mv 제곱 평균 속도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지만 2분의 3 kb t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을 집어넣을 겁니다. 얘로 여기에. 자, 그렇게 되면 식이 바뀌겠네요. u라고 하는 녀석이 입자수 그리고 곱하기 2분의 3 kbt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요 입자수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전에 고칠 수 있었습니다. 입자수 자체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입자수라고 하는 녀석을 몰수와 아보가드로의 수를 이용해서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렇게 되면 n 아보가드로수 몰수 아보가드로수 2분의 3 kbt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숫자를 앞으로 넘기고 식을 좀 정리해주면 모양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순서만 바뀌는 겁니다. 2분의 3 NA 그리고 KB 그리고 T. 자, 문제는 얘입니다. 얘. 이 녀석. 아보가드로 숫자의 볼츠만 상수를 곱해놓은 표현. 이 표현이 기체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A라고 하는 것, 아보가드로스죠? 상수입니다. KB 역시 마찬가지죠? 볼츠만 상수 두 개를 곱해놨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이 바뀔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문자를 하나로 줄이면 궁극적으로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3 nRT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즉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 기체와 갖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가지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입자수, 그리고 두 번째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내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부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내용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부 에너지 자체를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mv제곱 이 녀석을 2분의 3 kbt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온도란 무엇인가입니다. 온도. 우리 온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온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온도를 직접 느낄 수 있다라고 착각도 합니다. 근데 온도가 뭐냐라고 물으면 어버버하죠. 기껏해야 대답한다라는 게 이 정도일 겁니다. 물체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 물체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이용해서 온도라고 정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 정의 자체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실험을 해보면 집안의 방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겠죠? 방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건데 그 물질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 됩니다. 손으로. 예를 들어 금속으로 되어 있는 물체를 만져보고요.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천으로 된 물체,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져보면 됩니다. 그러면 금속을 만졌을 때와 천을 만졌을 때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겠죠? 우리는 당연히 금속을 더 차갑다라고 느낍니다. 차갑다. 문제는 이 차갑다라고 느끼는 건 온도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체온계를 비치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체온계를 이용해서 실제로 측정해보면 두 물체의 온도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차갑고 뜨거운 정도? 온도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차갑고 뜨거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열이 많이 들어오면 뜨겁게 느껴지는 거고요. 열이 많이 빠져나가면 차갑게 느껴지는 거고요. 열이 조금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적게
그 흡수되는 경우에 우리는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도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 그래서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기체 입자, 즉 교실이 가지고 있는 기체 입자들의 에너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죠. 측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측정 과정을 통해서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기체 입자의 움직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거시세계, 거시세계라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굉장히 큰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시세계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미시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매우 작은 입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연결해주는 물리량이 바로 온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그 기본적인 물리량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둬야 될 물리량과 관련돼서 우리 세 가지 이야기했죠. 열에너지, 그리고 일, 그리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뒤쪽에서 배울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각각에서 다른 내용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했던 거 다 하지 않고 일부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열에너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거, 열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CM 델타 T 온도 변화 나타낸다라는 거 있었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상태 변화도 있었고 부피 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열의 전달도 있었죠. 그런 거 다 빼고 열 받으면 온도가 변한다. 요 얘기 하나 가지고 갈 거고요. 두 번째는 일입니다. 일은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한 것과 같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를 곱해주면 nRT 온도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그리고 내부 에너지 방금 전에 끝낸 거였죠. 내부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U는 2분의 3 K로 쓰기 아니죠? nRT 요렇게 가지고 갈 겁니다. 요렇게 가지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다음 내용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